안녕하세요. 인생과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편지 한 통이 모든 진실을 밝혀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부모의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전해진다는 것.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 반드시 부모님께 또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답장을 씁니다. 40년이나 늦었지만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접었습니다. 빗물이 섞인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니 미워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날, 아버지는 준호에게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축하도, 손자의 탄생도, 아버지는 모든 순간에 부재했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를 지워가며.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 40년 전 날짜가 적힌 결코 보내지지 않은 편지. 그 안에는 준호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단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을.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영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들의 후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위대한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오늘 밤 반드시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럼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도 눈앞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하지만 준호의 집안 형편은 그의 성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경상북도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무엇을 해도 칭찬도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밭을 일구고 묵묵히 밥을 차려주고 묵묵히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자랑스러워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1등을 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준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뒀습니다. 집에 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에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해 2월 준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나온 것은 10년 만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합격증을 보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합격했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해냈는데 아버지는 왜 기뻐하지 않는 거지? 준호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예, 아버지. 대학 등록금 말이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대학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마도 축하 선물을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준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구나.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 농사가 안 됐다. 작년에도 흉년이었고 집에 돈이 없어. 그럼 제가 대학을 못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간다니. 장학금은요? 학자금 대출은요? 그것도 알아봤다. 근데 집안 형편상 어렵다고 하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1년만 더 기다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준호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아니, 절망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 예? 아버지한테 기대지 마라.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준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포기한 것이라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살겠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반드시 대학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준호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거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도 뜯어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년 만에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아버지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취직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 준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고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준호는 3일장을 지켰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왜 안 우는 거지?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는 게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왜 울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준호는 아버지의 시골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낡은 상자였습니다. 준호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날짜는 1985년 2월 15일. 준호가 집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준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간암 말기란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5년,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해,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돈이 있었다. 내 대학 4년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아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단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받으면 1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비로 내 등록금을 다 쓰게 생겼다. 아버지는 고민했다. 내가 1년 더 사는 것과 네가 대학에 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등록금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거였구나. 그동안 준호가 알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등록금을 마련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해서 자신을 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그날 밤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통장,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일,
오늘 준호가 집을 나갔다. 등 뒤에서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붙잡으면 준호의 미래를 망칠 것 같아서. 아들아, 건강하게 살아다오. 그것만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1985년 5월 15일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신다.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괜찮다. 준호만 잘 살면 된다. 1987년 2월 20일 기적이 일어났다. 아직도 살아있다. 의사들도 놀란다. 어떻게 2년이나 버텼냐고 묻는다. 나는 안다. 준호 때문이라는 것을. 준호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버티는 것이다. 준호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4년을 더 살았습니다. 의사들이 6개월이라고 했던 생명을 4년이나 연장했습니다. 오직 아들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하지만 준호는 그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1989년 7월 3일 오늘 마을 이장님한테 들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취직도 했다고 한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가슴이 벅차다.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다. 준호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992년 11월 15일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첩장은 오지 않았다. 당연하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식장 앞까지 갔다. 멀리서 준호를 봤다. 정말 멋있게 컸다. 신부도 예쁘다. 나는 그 모습만 보고 돌아왔다. 준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왔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하객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왔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채로 멀리서 아들의 행복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2000년 4월 25일 오늘 마을에 온 누군가가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의 아들 사진이었다. 손자다. 내게 손자가 생겼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준호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2005년 7월 10일 견딜 수가 없었다. 손자를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다. 준호가 사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기다렸다. 저녁 무렵 손자가 나왔다. 5살쯤 됐을까? 정말 준호를 닮았다. 나는 손자에게 다가갔다. 사탕을 주며 말을 걸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민수라고 대답했다. 박민수. 좋은 이름이다.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2005년 아들 민수가 5살 때 민수가 그때 낯선 할아버지가 사탕을 줬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하라고 야단을 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일기는 2005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호 몰래였습니다. 2008년 3월 2일 오늘 민수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수는 내가 준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다. 민수는 착한 아이다. 내 말을 잘 들어준다.
2010년 9월 5일, 민수가 중학생이 됐다. 공부도 잘한다고 한다. 나는 민수에게 용돈을 준다. 민수는 고맙다고 한다. 할아버지 덕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민수를 보며 준호를 본다. 준호야, 너도 이렇게 자랐었지. 2015년 2월 14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란다. 준호와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민수는 합격 소식을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민수 내 실력이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는 15년 동안 할아버지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준호를 멀리서나마 지켜봤고 민수를 직접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준호야, 아버지는 네가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미안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도 있었습니다. 준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985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입금돼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매달 10만 원씩을 모아 준호 통장에 넣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알지 못하게. 준호가 연락도 하지 않는데도. 상자 앞마지막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대학 졸업식 날 멀리서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식장 밖에서 찍은 사진, 민수가 태어났을 때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는 모든 순간에 있었습니다. 다만 준호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작년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 앞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정장을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멀리서 준호를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작년까지도 아버지는 준호를 보러 왔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그저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말없이 멀리서 그림자처럼.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4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운 날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내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는 준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준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와 일기장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순자는 일기장도 읽었습니다. 통장도 봤습니다. 사진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꽉 안아줬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평생을 당신만 바라보며 사셨어요. 준호는 아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4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순자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찾아갔어야 했어요. 전화라도 했어야 했어요. 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준호는 후회했습니다. 뼈를 깎는 후회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할아버지 만났었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일기장에 다 나와 있다. 너는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몰래 만났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할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는 걸 아빠가 알면 슬퍼할 거라고.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한테 뭐라고 하셨니?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아빠 자랑만 하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아빠를 닮아서 너도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말에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집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실망했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1등하면 외식도 시켜주고 선물도 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는 그저 잘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우연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손에는 준호의 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장을 쓰다듬으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낮에는 무덤덤하다가 밤에는 혼자 기뻐하는 걸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습니다. 준호가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떨어져도 상관없나 보다. 하지만 다음 날 준호는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물어봤다는 것을. 준호가 왜 떨어졌는지, 혹시 준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선생님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가 어제 오셨더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궁금해 하시던데. 아버지가 너를 정말 아끼신다. 준호는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걸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가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준호에게 우유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말없이 문 앞에 살짝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우유만 갖다 주는 거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도 준호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준호가 불을 끌 때까지 마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실을 준호는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 적혀 있었으니까. 오늘도 준호 방에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걱정이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면 준호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저 우유라도 갖다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난 건 5살 때였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사탕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죠. 이름이 뭐냐고.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저한테 박민수라는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병원 앞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할아버지는 항상 아빠 자랑만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할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안 줘서 아빠가 고생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미안해서 연락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선택한 일인데도 아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빠를 잘 모시라고.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존경하고 따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불쌍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셨거든요. 시골집에 혼자 사시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뭘 기다리셨는데? 아빠를요? 할아버지는 언젠가 아빠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매일 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셨대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오지 않는 아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아버지는 준호를 평생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럼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아버지 산소에 가야겠어요. 지금요? 벌써 밤인데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해요. 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아버지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가 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준호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준호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쓴 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 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도, 저를 위해 치료를 포기했다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제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아버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제 오해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만약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아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준호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내 순자와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민수도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것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비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들, 저 다 기억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조용히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를 만나줘서.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던 건 내 덕분이구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외로우셨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그 말에 준호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준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버지 영정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4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조금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4월 20일. 오늘 준호 회사 앞을 지나갔다. 멀리서 준호를 봤다. 정장을 입고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지만 준호는 해냈다. 자랑스럽다. 준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성공적으로 계약을 따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13년 7월 5일. 민수한테 들었다. 준호가 사장이 됐다고 한다.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렸단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연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준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준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다니신 걸까? 준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준호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항상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나는 바쁘다고 안 갔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니려고 한다. 그리고 준호를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 준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매주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준호는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혀있는 작은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교회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아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저를 용서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짜는 2000년 3월 10일. 25년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는 매주 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실망했을 것입니다. 준호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고향 시골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골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리는 잘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작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준호의 초등학교 그림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40년 전 준호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준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7살 때 그린 그림. 우리 가족.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준호는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은 이 그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롱 속에는 준호의 첫돌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는 오래됐지만 유리는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닦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낡은 도시락 통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때 쓰던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도시락 통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준호는 새 도시락 통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새 도시락 통을 쓰는데 자기만 낡은 것을 쓴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새 도시락 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옛날 도시락 통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도시락 통을 주워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시락 통 안에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3년 동안 쓰던 도시락. 이 도시락에 내가 만든 밥을 담아 보냈었다. 준호는 맛있다고 했었다. 지금도 준호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버린 것조차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준호는 집을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모두 아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5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매달 한 통씩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작위로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준호야, 아버지다. 오늘 네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가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잘할 수 있다. 아버지가 믿는다. 2000년 6월 3일. 준호야,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예쁘다고 하더구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너는 아마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겠지. 괜찮다.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05년 4월 25일. 준호야,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름이 민수라고 하더구나. 정말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도 손자를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겠지.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한다. 준호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40년간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준호에게 편지를 썼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보내지 않으셨을까? 준호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2025년 1월 2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다. 의사 선생님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신다. 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내게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 편지들을 네가 읽으면 너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괴로워할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 편지들은 영원히 비밀로 하겠다. 준호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를 평생 사랑했다. 그것만 알아주면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편지를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준호는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40년간의 사랑,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마음.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순자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요? 네, 고향 마을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아버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70대쯤 돼 보이는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호 씨. 저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준호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셨나요? 목사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시든 건강하시든 항상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꼭 기도실에 가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매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교회에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감사의 편지 행사를 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행사였습니다. 아버님도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쓰시고는 우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긴 썼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보내고 싶지만 아들은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는 주지 말고 100일이 지난 후에 주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100일 후에 주라고 하셨나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장례식 때 주면 아들이 예의상 슬퍼하는 척할 것 같아서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정리됐을 때 주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목사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님은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떠난 후 준호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목사님이 건넨 봉투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1953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내 친아버지는 아버지의 전우였던 박영수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싸웠다. 준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우리 부대는 큰 전투를 치렀다. 그 전투에서 영수가 총에 맞았다. 아버지가 영수를 업고 후퇴했다. 영수는 아버지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고. 부인과 갓난아기 아들이 피난길에 있다고. 꼭 찾아서 돌봐달라고. 아버지는 약속했다.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영수의 부인을 찾았다. 너와 네 어머니를 찾는데 1년이 걸렸다. 네 어머니는 피난민 수용소에 있었다. 너는 2살이었다. 아버지는 네 어머니에게 영수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그리고 청혼했다. 영수의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내 어머니는 고민했다. 하지만 전쟁 후 홀로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결혼했다. 그리고 너를 함께 키웠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아니,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목숨 걸고 지킨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영수에게 약속했다. 너를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준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 박철수 아저씨는 전우의 아들을 평생 친아들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 어머니와 약속했다.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준호는 우리 아들이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가 키웠으니 우리 아들이라고. 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당시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평범한 당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가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줬다는 것을. 편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아버지가 왜 너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니? 1985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해야 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대학 4년치 등록금을 모아뒀었다.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써야 한다고. 준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 돈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등록금으로 쓸 것인가. 하지만 준호야,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돈을 내게 주면 너는 분명 물어볼 것이다. 왜 갑자기 돈이 생겼냐고. 그러면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너는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될 것이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너는 대학을 포기할 것이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준호야,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네가 아버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것을, 네가 꿈을 버리는 것을.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다. 치료를 포기하기로. 대신 너를 떠나보내기로.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등록금이 없다고. 농사가 안 됐다고.
너는 분노했을 것이다. 실망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떠나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준호는 땅을 쳤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집을 나가면 너는 아버지의 병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 것이다. 아버지는 너가 분명 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거부했다. 의사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그 돈을 4명의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 언젠가 네가 필요할 때 쓰라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의사들이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4년을 더 버텼다. 왜 버틸 수 있었는지 아니? 너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네가 잘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아팠지만 일을 했다. 농사를 짓고 품팔이를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았다. 그리고 그 돈을 매달 내 통장에 넣었다. 10만 원씩 40년 동안. 준호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것은 아버지가 40년간 조금씩 모아서 넣은 돈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친구가 목숨 걸고 지킨 아들이었으니까. 너는 아버지의 약속이었으니까. 편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사랑한다. 아버지 박철수.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사셨던 아버지. 전우의 부탁을 평생 지키신 아버지. 그때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박철수는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순자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나는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 죽은 전우의 아들이었어요. 순자가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당신을 진짜 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나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일부러 안 주신 거였어요. 내가 아버지 병을 알게 될까봐. 내가 대학을 포기할까봐. 준호는 다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순자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아버님의 사랑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할아버지 만났었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 일기장에 다 나와 있다. 너는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몰래 만났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할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는 걸 아빠가 알면 화낼 거라고.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한테 뭐라고 하셨니?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아빠 자랑만 하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아빠를 닮아서 너도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말에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등록금을 주지 않았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신을 떠나보냈는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다음 날 친아버지 박영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전사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영수, 1928년생, 1953년 7월 20일 전사. 계급은 상병. 준호는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전사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수가 전사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철원 전적지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추모비에서 박영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상병 박영수, 1928년부터 1953년, 조국을 위해 산화하다. 준호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친아버지, 저 박준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박철수 아저씨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왜 등록금을 안 주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될까봐, 제가 꿈을 포기할까봐.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두 분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준호는 철원에서 돌아와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준호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박철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전우의 부탁으로 키워진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박철수가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왜 등록금을 주지 않았는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빠의 친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응. 하지만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할아버지셨다. 민수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아빠를 위해서 치료도 포기하시고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셨다. 전우의 약속을 평생 지키신 분이셨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박준호로 살았는데 사실은 박영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름이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철수는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저 박준호입니다. 아니, 박영수의 아들 준호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는지, 그리고 왜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는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전우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치료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아버지는 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준호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은 준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준호는 4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전우의 아들을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준호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입니까? 준호가 돌아보니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노인은 준호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철수 형님의 전우였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일기에 나왔던 그 김영철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친구분이시군요. 김영철이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묵념을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영철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형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부탁이신가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준호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씀이신가요? 김영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형님 편지를 받았습니까? 친아버지에 관한 편지 말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박영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준호 씨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저는 1953년 그 전투에 있었습니다. 영수도 있었고 철수 형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같은 분대였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적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총에 맞았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수는 쓰러졌습니다. 철수 형님이 달려가 영수를 업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영수를 업고 가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수를 두고 가면 형님은 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영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영수를 업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총에 맞았습니다. 등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영수를 업고 가던 중에 형님 등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형님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영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 진지까지 기어갔습니다. 김영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형님이 피를 흘리며 영수를 끌고 오는 모습을. 저는 달려가서 두 분을 진지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형님 품에서. 영수의 마지막 말은 형님께서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들을 부탁한다고. 김영철이 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형님도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총알이 등뼈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은 석 달 동안 야전병원에 있었습니다.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총알 파편이 몸속에 남았습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할 거라고.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 파편 때문에 형님은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등이 아프셨고, 추운 날이면 숨쉬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영수의 부인과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년 동안 몸이 아픈데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은 영수의 부인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부인이 걱정할까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준호 씨를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아니, 친아들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준호 씨는 전우가 목숨 걸고 지킨 아들이었으니까. 김영철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형님이 1985년에 암 진단을 받은 것도 사실은 전쟁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총알 파편이 몸속에 남아 있어서 그게 암을 유발했던 겁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전우를 살리기 위해 총을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우의 아들을 평생 키우신 겁니다. 김영철이 산소를 받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런데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행복했다고. 영수의 아들을 잘 키웠으니, 영수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행복하다고. 준호는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김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형님에게는 한 가지 슬픔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형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그것이 제일 괴로우셨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준호만 잘 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김영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손자 민수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만날 수 없었지만 손자라도 보면 위로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를 4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김영철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김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형님은 마지막까지 준호 씨를 생각하셨습니다. 제게 이것을 준호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십시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슨 총알 파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님 몸에서 나온 총알 파편입니다. 형님이 평생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로 뺄 수도 있었지만 형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왜요?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이것이 영수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총알 파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영수의 부탁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호 씨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총알 파편을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쇠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아버지 몸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준호에게 주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전하라고. 준호는 총알 파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김영철이 산소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형님, 부탁하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형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합니다. 형님 같은 친구를 둔 것이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김영철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산소 앞에서 손에는 아버지의 총알 파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산소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총을 맞으셨다는 것을, 평생 고통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그런데도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준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고 계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 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땅을 쳤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았더라면 아버지 곁에 있었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총알 파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작은 쇠 조각이 아버지의 몸속에 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비 오는 날마다, 추운 날마다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것을 간직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말없이 사랑하셨는지, 왜 멀리서만 지켜보셨는지.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묵묵히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준호는 총알 파편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준호는 산소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시골집 정리를 마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마을 이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준호 씨. 잘 오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준호 씨가 집을 정리하러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장님이 건넨 것은 낡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창고 열쇠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창고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꼭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있는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는 오래됐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큰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괴짝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군복과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군복을 꺼냈습니다. 상병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입었던 군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핏자국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총을 맞은 증거였습니다. 괴짝 안에는 훈장도 있었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이었습니다.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훈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훈장을 받으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훈장 아래에는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훈장 수여 내역서였습니다. 상병 박철수 1953년 7월 20일 철원 전투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하여 적진을 돌파. 전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무릅쓴 용감한 행동.
이에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함. 준호는 종이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나라가 인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훈장을 창고 깊숙이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준호는 괴짝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왔습니다.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에 쓴 일기였습니다. 1953년 7월 10일. 오늘 새 전우가 왔다. 이름은 박영수. 나와 같은 나이다. 25살. 영수는 고향에 부인과 아들을 두고 왔다고 한다. 아들이 이제 갓 태어났다고 한다. 영수는 아들 이야기만 하면 웃는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한다. 1953년 7월 15일. 영수와 친해졌다. 영수는 좋은 친구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 같이 살자고 약속했다. 이웃에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고. 영수의 아들과 내 아들이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 1953년 7월 20일. 오늘 영수가 죽었다. 내 품에서 죽었다. 영수의 마지막 말은 아들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약속했다. 반드시 영수의 아들을 찾아서 돌보겠다고.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너무 슬프다. 내 친구가 죽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953년 7월 21일. 나도 총을 맞았다. 의사가 말하기를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다. 영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영수의 아들을 찾아야 한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1953년 10월 1일. 퇴원했다. 몸은 아직 아프지만 괜찮다. 이제 영수의 가족을 찾아야 한다. 영수는 부인과 아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 했었다.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 1954년 5월 15일. 드디어 찾았다. 영수의 부인과 아들을. 1년이 걸렸지만 찾았다. 아이는 이제 2살이다. 이름은 준호라고 한다. 박준호. 영수가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좋은 이름이다. 1954년 6월 1일. 영수 부인에게 청혼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영수에게 약속했다. 준호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러려면 준호 어머니와 결혼해야 한다. 1954년 7월 10일. 결혼했다. 이제 준호는 내 아들이다. 나는 영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준호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준호가 영수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준호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전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공책 뒤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박철수였습니다. 왼쪽이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른쪽 군인이 준호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얼굴 생김새,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박영수였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왜 박철수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준호를 볼 때마다 친구 박영수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준호의 얼굴은 박영수를 그대로 닮았으니까요. 준호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10일. 철원 전선. 영철, 철수, 영수.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약속. 하지만 박영수는 열흘 후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박철수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수 대신 준호를 키우며 평생 친구를 기억했습니다. 준호는 괴짝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에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것은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다. 준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네 친아버지 박영수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너의 친어머니도 아니다. 네 친어머니는 너를 낳고 한 달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네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순자는 아버지가 재혼한 여인이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수의 부인을 찾았을 때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후였다. 준호, 너는 고아였다. 피난민 수용소에 혼자 있었다. 아버지는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키우기로 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순자를 만났다. 순자도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아버지는 순자에게 사정을 말했다. 전우의 아들을 키우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착한 여인이었다. 순자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아니,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네가 어렸을 때 순자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준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준호를 챙기셨습니다. 밥을 먼저 주시고 옷을 먼저 사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 친어머니가 아닌데도 해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너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너는 전우가 목숨 걸고 지킨 아들이었으니까.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키운 것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영수에게 약속을 지켰다. 너를 훌륭하게 키웠다. 편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기억해다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평생. 아버지 박철수.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은 고아였습니다. 친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와 이순자가 자신을 키웠습니다.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살았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부모였으니까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부모였으니까요.
준호는 창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는지, 왜 그렇게 희생했는지,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피를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괴짝 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군복, 훈장, 일기, 사진.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이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준호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아들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준호는 아버지의 유품을 모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군복, 훈장, 일기, 편지, 사진, 그리고 총알 파편까지. 거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주변의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전쟁 중 찍은 박영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두 분의 아버지. 한 분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한 분은 인생을 주신 아버지. 준호는 매일 아침 두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에,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준호는 시골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기념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 민수가 도왔습니다. 아내 순자도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석 달 후 기념관이 완성됐습니다. 기념관에는 박철수의 인생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쟁 중 사진, 군복, 훈장, 그리고 준호를 키우며 쓴 일기와 편지들. 한쪽 벽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전쟁 참전 용사들. 김영철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김영철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형님, 이제 세상이 형님을 알게 됐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개관식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철수. 이분은 6.25 전쟁 영웅입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영웅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보다 제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모는 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모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철수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제 아버지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부모님을 위한 곳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시고 조용히 희생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위한 곳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준호는 혼자 기념관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전시된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군복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구나. 준호는 훈장 앞으로 갔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는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구나. 준호는 편지들 앞에 섰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한 통도 보내지 않으셨구나.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날 밤 준호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준호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할아버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준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 할아버지께서 아빠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아빠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민수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아들. 그것은 준호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념관은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말없이 사랑하고 조용히 희생하며. 많은 사람이 기념관을 보고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어머니, 저예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념관 방명록에는 이런 글들이 적혔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양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었는데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준호는 방명록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기념관 옆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효의 공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수 1928년부터 2025년 전후의 약속을 지킨 사람, 피가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가 된 사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준호는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찾는 대신 이곳에 와서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다들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자주 안아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불효자를 키우신 것. 저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잖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키운 것이 아버지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너는 잘 자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늦었어요. 저녁 먹어요. 네, 지금 갑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이구나. 저녁을 먹은 후 준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준호도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는 평생 일기를 쓰셨다. 나도 이제 일기를 쓴다.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준호는 일기를 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조용히 희생하며. 그것이 진짜 아버지니까요.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요? 준호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세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 지금 부모님께,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해 보세요. 자녀에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한 분에게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